자, 보시죠.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 보시죠. 제일 중요한 부분의 내용 중에 하나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잘 알고 계셔야지만 나중에 기본 과정 가서도 조금 편합니다. 먼저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대한 장점이 나오고 단점이 나오는데요. 일단 철근 콘크리트라고 하면 첫 번째가 이제 철근과 콘크리트가 일체화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내구적이란 얘기가 뭐냐면 오랫동안 견딜 수 있다. 그게 내구적이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내구적이란 말은 오랫동안 견디는 성질을 내구적. 그리고 내진적이란 얘기는 지진에 대해서 견딘다. 내진적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는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고요. 왜? 썩고 뭐 이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지진에 대해서도 강하고. 그다음 두 번째가 철근이 콘크리트에 의해서 피복이 되므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철근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철근은 외부에 노출이 되면 어떻게 돼요? 녹슬죠. 앞으로 녹쓰는 건 뭐라고 그러냐면 부식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녹쓰는 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뭐죠? 부식. 그래서 부식이 되기 때문에 콘크리트가 철근을 감싸고 있으면 철근이 노출이 안 되죠. 그럼 부식에 대해서 강하게 됩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특징 중에 하나가 철은 불에 약해요. 불에 약한데 콘크리트가 감싸고 있으니까 불에 대해서 견디는 성질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내화적이고 내식성이 있다. 내화적인 건 불에 견디는 거고 내식성은 아까 얘기했던 거 뭐예요? 부식에 견디는 성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재료가 공급이 용이하고 경제적이라는 거, 그리고 목조나 철골 구조에 비해서 유지비가 적다는 거. 왜 그러냐면 목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나무는 썩을 수 있죠. 그럼 유지 관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되고 돈도 많이 듭니다. 그런데 철골 구조는 또 뭐 하게 돼요? 철이니까 녹슬게 되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유지비가 또 많이 들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5번은 뭐냐면 부재의 형상과 치수가 자유롭다. 왜 부재의 형상과 치수가 자유롭다고 얘기하냐면 아까 제가 이 얘기 한번 했을 거예요. 콘크리트를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틀을 짠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 틀을 뭐라고 불렀어요? 거푸집.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시로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계속 물어보면 그걸 기억해서 대답을 하시면 그게 여러분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푸집이 있는데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일단 철근을 기둥을 만들 때 철근을 먼저 이렇게 깔아요. 축방량으로 철근을 이렇게 깝니다. 깔아요. 그리고 이제 기둥의 모양, 사각형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판을 대죠. 이렇게. 판을 이렇게 짭니다. 판을 짜요. 이 판의 이름이 뭐라고요? 거푸집. 그렇죠. 거푸집.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철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뭐 부으면 되죠? 자, 시멘트 나왔습니다. 시멘트 나왔어요. 앞으로는 시멘트라고 하지 않고 콘크리트. 그렇죠. 콘크리트. 그래서 여기다가 콘크리트를 붓습니다. 붓는 것을 타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콘크리트를 붓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타설. 콘크리트를 친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현장에서는. 근데 보통 콘크리트를 치는 걸 전문적인 형태로 타설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를 부어요. 타설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시간이 지나면 굳겠죠. 그러면 이 거푸집은 그대로 두는 게 아니고 뭐 하면 돼요? 제거하면 됩니다. 제거하면 돼요. 그럼 이제 그 모양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언제쯤 제거하면 됩니까는 나중에 기본 과정 가서 배웁니다. 그게 수치 개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개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는 있죠. 아무래도 수치가 나오고 막 하는 거니까 시설계로는. 이게 바로 철근 콘크리트의 거푸집 가지고 만든 겁니다. 이렇게 만드셔요. 그게 이제 그러면 보세요. 내가 거푸집 모양만 만들 수 있으면 내가 원하는 형상이나 치수를 만드는데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거푸집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면 모양이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모양으로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둥근 모양으로 만들 수도 있고 원형으로 만들 수도 있고 삼각형 만들 수 있고 사각형, 다각형 다 만들 수 있다고요.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가 그런 면에 있어서 형상과 치수가 자유롭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단점이 나오는데 철공 콘크리트 단점이라고 해서 단점은 뭐냐면 첫 번째 단점이 뭘까요? 첫 번째가 1번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겁다. 자중이 뭐냐면 자체 무게. 이 철공 콘크리트가 보시면 알겠지만은 다 차 있잖아요. 꽉 차 있잖아요. 이게 무거운 거예요, 이게.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에 비해서 무거우냐고 얘기하냐면 이게 무겁다는 개념이 무엇에 비교한 거냐면 우리 아까 했던 것 중에서 이거. 그렇죠. H형강을 가지고 뼈대로 쓴 거 무슨 구조? 철골 구조. 철골 구조는 꽉 찬 게 아니고 비어 있잖아요. 이것에 비해서 이게 훨씬 더 무겁다니요. 오, 이상하다. 철이 엄청 무거운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철이 무거운 게 맞죠? 맞아요. 철이 무거워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위에서 작용하는 하중이 100이라는 하중이 작용하는데 100이라는 하중에 맞추어서 콘크리트 면이 이 모양이 나올 거잖아요. 크기가. 그럼 이 정도 크기가 나왔다면 철골은 100에 견디려면 이거보다 훨씬 작게 만들어도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철골 구조가 철공 콘크리트에 비해서는 가볍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철공 콘크리트는 반대로 무겁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철공 콘크리트는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무겁다는 거. 그것만 하나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전체적인 흐름 중에서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 뭐냐면 3번에 보면 철공 콘크리트 구조의 성립 조건 나오나요? 이 성립 조건은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되는데 첫 번째 나온 게 구조의 하중에 대한 전달이라는 설명이 쭉 나옵니다. 그렇죠? 구조의 하중 전달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이 부분. 앞으로 철공 콘크리트는 이 부분 가지고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뭘까요? 우리가 배웠던 부재 중에서 뭘까요? 보입니다. 보. 이게 보예요. 수평 부재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위에 보 위에 바닥이 올라갈 거고 바닥 위에 여러분의 무게, 사람, 가구 이런 것들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무게가 올라가겠죠. 이렇게 화살 표시로 할게요. 여기 올라갑니다. 축의 직각으로 올라갔죠. 그럼 이거 어떻게 될까요? 휘어지겠죠. 그렇죠. 휘어지겠죠. 상식적으로 휘어져요. 그럼 휘어지는 형상을 제가 그려볼게요. 이렇게 된 거 맞나요? 이렇게 휘어집니다. 휘어져요. 자, 그런데 이쪽 면에서 위에는 들어갔죠. 밑에는 나왔죠. 여기도 들어갔고 나왔죠. 그러면 이 면에서 들어가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은 곳이 있어요, 없어요? 한 군데가 있죠. 가운데 부분. 이 가운데 부분 여기는 들어가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 점을 딱 찍고 거기에다 선을 한번 그어 볼게요. 됐나요? 이 축을 위에 있는 것과 밑에 있는 것의 중간에 위치하는 축이다. 그래서 뭐라 부르냐면 중립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축을. 우리가 이 축을 중립축이라고 얘기해요. 여기까지 됐나요? 이걸 중립축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 여기 잘 보시면 이 위쪽은 안으로 들어갔죠. 부재가 휘어졌지만 안으로 들어간 거 맞나요? 이쪽도 안으로 들어간 거 맞나요? 그러면 이렇게 부재가 이렇게 부재가 돼 있는데 위에서 힘을 받으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이 위쪽은 들어갔으니까 위에서 누른 것과 같죠. 양쪽에서 누른 것과 같잖아요. 그러면 이쪽은
중립축의 상부는 양쪽에서 휘어지면서 누르는 무슨 힘을 받아요? 오케이, 압축력을 받죠. 여기는 압축력을 받아요. 오, 여기 위에는 압축력을 받더라. 압축력을 받더라. 됐나요? 그 다음에 아래쪽은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잡아 당기는 거죠. 그럼 뭐가 작용인 거예요? 인장. 여기는 이게 인장력이 작용. 인장력이. 하나의 부재에서 상부는 압축이 되고 하부는 뭐죠? 인장이 되는. 그리고 그 압축도 아니고 인장도 아닌 곳이 있는 곳이 중립축. 그 중립축을 기준으로 상부는 압축, 하부는 인장을 받아요. 여기서 거푸집을 내고 콘크리트를 부었으면 이게 다 콘크리트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콘크리트는 무엇에 강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아까 압축력에 강하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무엇에 약하다고 그랬어요? 인장력이 약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상부 압축을 받는 곳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어느 쪽? 하부가 인장을 받으니까 벌어지잖아. 이게 벌어지니까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금이 가는 거예요. 왜? 인장이 약하니까. 그러면 이 부재가 나중에 조금 금이 가겠지만 더 많이 휘어지면 엄청나게 균열 가서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이게 파괴되면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압축은 콘크리트가 힘을 압축이 강하니까 부담하면 되는데 인장은 콘크리트가 부담하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없어요. 그러면 인장에 대해서 강한 녀석을 불러야 돼, 안 불러야 돼요? 불러야죠. 인장에 강한 재료가 뭐가 있을까 생각하니까 인장에 강한 게 뭐가 있어요? 철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근을 불러 빨리. 철근이 딱 와서 저 불렀습니까? 불렀어. 철근을 여기다가 어느 쪽에? 압축의 인장에, 인장 측에 이렇게 깔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인장 측에 이렇게 집어넣어요.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철근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철근은 무엇에 강하니까? 인장이 강하니까 들어가서 금이 가려고 할 때 잡아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근하고 콘크리트를 같이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압축을 받는 콘크리트는 압축 측에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인장 측에 있는 콘크리트는 인장이 약하니까 누가 보강이 된 거예요? 철근이 보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철근과 콘크리트가 같이 들어간 철근 콘크리트라고 하고, 영어로 콘크리트를 철근이 레인포스다, 보강해준다. 그래서 RC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근 콘크리트를 영어로 줄여서 뭐라 불러요? RC 구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철근이 콘크리트를 보강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RC란 말을 쓰게 됩니다. 우리가 RC. 그래서 나중에 이제 철근 콘크리트를 RC란 말을 쓰게 되는데, 그때 RC가 뭐냐?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콘크리트를 철근이 보강해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죠. 여기까지 됐나요? 네.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초과정 가서 기본과정 가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기는 힘들어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개념을 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게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기억하실 게 뭐냐면, 그러면 이 철근이 이게 시설개론이 왜 어려우냐면 하나가 이름이 어떤 작용을 하는 곳에 배치하냐에 따라 이름이 여러 개가 나와요. 어떤 때는 이 이름을 쓰고 어떤 때는 이 이름을 쓰고 막 그래요. 이게 되게 좀 까다로운 게 그 이유예요. 지금 철근이 들어갔잖아요. 여기
근데 이 철근이 이름이요. 인장측에 들어갔으니까 인장철근이란 말을 쓰기도 하고 이 부재가 휘어지죠. 휘어지는 곳에 주된 역할을 하는 철근 맞죠? 이게 안 들어가면 부재가 나중에 금이 가서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주된 힘을 가지고 있는 철근을 집어넣었다는 얘기예요. 부재가 휘어지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주된 힘을 받는 철근이야. 그래서 뭐라 부를까요? 주철근이라는 말을 씁니다. 줄여서 주근. 근자가 철근할 때 근자입니다. 주된 힘을 받는 철근이다. 그래서 주철근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나요?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요. 그런데 이 주근이라고 하는 것은 위치에 따라서 보일 때는 여기 들어가지만 기둥일 때는 또 방향이 틀릴 수가 있어요. 그 위치가 어떻게 보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잘 보시면 축이죠, 축. 축에 대해서 긴 방향으로 들어간 철근 맞죠? 그래서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하냐면 축에 들어간 방향이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축방향 철근이란 말을 또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참 다양하게 나와요. 이거 자체가. 이렇게 됩니다. 축방향 철근. 이 그림 형태가 앞으로 철공 콘크리트의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개념에 있어서. 그래서 부재가 휘어지면서 위에는 압축, 밑에는 인장, 압축도 인장도 일어나지 않는 축을 중립축. 그래서 중립축을 기준으로 해서 상부는 무슨 힘을 받고 압축을 받고 하부는 인장을 받는다. 그때 인장을 받는데 콘크리트는 인장이 약하니까 그때 누가 보강이 된다? 철근이 보강된다. 그때 철근을 인장측에 들어간 철근이라 그래서 인장철근. 다른 말로 주된 힘을 받는 철근이라서 주철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여기서 이제 하나가 더 추가로 들어갑니다. 뭐가 들어가냐면 자 이쪽 끝부분하고 이쪽 끝부분을 이제 설명할 건데 이렇게 부재가 있는데 이쪽으로 쫙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쪽 부분을 가지고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쭉 길게 됐으면 하중을 받아요. 그럼 부재가 휘어져요? 안 휘어져요? 휘어지죠. 이렇게 휘어지니까 당연히 밑에는 금이 간다고요. 그걸 보강하고자 철근이 인장 측에 들어간 건 오케이. 그래서 인장 측에 철근을 집어넣고 콘크리트를 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시공을 해서 건물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모든 게 끝날 줄 알았어요. 큰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이 보가 툭 하고 끊어지기 시작해요. 아니 인장 측에 금이 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철근 보강해서 만들었는데 왜 갑자기 이게 툭 끊어지지? 보니까 이 끝쪽 있죠, 끝쪽. 끝쪽을 보니까 부재가 휘어졌잖아요. 위에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압축이죠. 밑에는 인장이죠. 다시요. 부재가 이렇게 휘어지면서 위에는 압축요. 밑에는 인장. 사람 몸이 있는데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 그럼 여기가 어때요? 금이 가겠죠. 수평으로 금이 간다고. 무슨 힘 때문에 금이 가는 거예요? 오케이. 답이 나왔어요. 생각하셔야 돼요. 잘 보세요. 위에는 이렇게, 밑에는 이렇게 서로 다른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면 끊으려고 하는 힘이 생겼죠. 무슨 힘이? 전단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전단이 생기는 게 이게. 수평 방향으로 전단이 생기면서 여기가 이렇게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상도 못했던 거죠. 그냥 이렇게 휘어지니까 여기에만 금이 가니까 여기에만 인장 측에만 철근 들어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두 개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와. 그러면 뭐 때문에 분리된다고요? 전단력 때문에.
그럼 전단력을 보강해 주는 게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자꾸 파괴가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강하지? 이렇게 분리가 된다? 야, 이거 어떻게 보강하지 이거? 고민하다가 자, 고민하다가 이렇게 끊어지잖아요. 고민하다. 이거 안 끊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지? 오케이. 이렇게 묶어주자. 응? 이렇게 묶어주자. 또 이렇게 묶어주자. 부재의 축방량으로 이렇게 묶어주는 철근을 보강해주자. 그러면 이렇게 휘어지더라도 휘어지고 이렇게 끊어지려고 하는 걸 묶어줬잖아 이게. 무슨 알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묶어준 철근은 뭐 때문에 보강해준 거예요? 전단력 때문에. 그래서 얘네 이름을 무엇을 보강해주는 철근, 전단을 보강해주는 철근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럼 줄여서 전단 보강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런데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난 뒤에 어떻게 하냐면 자,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난 뒤에 이렇게 철근을 묶어줬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렇게 묶어준 거예요. 이렇게 철근, 이렇게 철근이 보강이 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 이름이 이렇게 들어간 이름이 너 이름이 뭐니? 뭐라고요? 전단 보강근. 이 이름 속에 너 왜 생긴 거니? 전단력을 보강해주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이름을 다른 이름을 하나 쓰게 됩니다. 다른 이름을. 자, 제가 그림을 되게 잘 그리는데 시간 관계상 좀 간단하게 그릴게요. 시간 관계상 너무 많이 시간 관계상 자, 시간 관계상 원래 되게 잘 그리는데 시간 관계상 자, 뭐 같아요? 말이에요. 말이에요. 자, 말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말이 있고 여기에 말에 보면 뭐가 있죠? 척추가 있죠. 사람은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갈비뼈가 있죠. 갈비뼈 있잖아요. 갈비뼈를 전문적인 용어로 갈비뼈를 의사 선생님들이 갈비뼈라고 안 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늑골. 들어보셨어요? 늑골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보가 되면 야, 이렇게 전단으로 보강한 게 늑골의 모양을 가지는 철근이네? 늑골의 모양을 가지는 철근이네? 줄여서 늑근 이렇게 붙인 거예요. 이름을. 무슨 아세요? 이름 자체를 늑근을. 그래서 전단 보강근은 역할을 하는 이름을 붙일 때 그렇게 하는 거고 이름을 붙일 때 이거를 늑근이란 말을 쓰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단 보강근을 다른 말로 늑근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늑근을 뭐라 부르냐면 스트럽. 영어까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시설개론하면 엄청 똑똑해져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이걸 전단 보강근 또는 늑근, 영어로 스트럽이라고 얘기합니다. 스트럽. 영어로 스트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단 보강근, 늑근, 스트럽. 스페링은 몰라도 돼요. 나중에 뒤에 가서 쭉 나오긴 하는데 여기까지만 이제 기억하면 돼요. 전단 보강근, 늑근, 스트럽. 이게 보에서 여러분이 알아주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왜 전담보안근이 나오고 왜 전담보안근이 수직으로 나와야 되는지 알겠죠? 이게 이렇게 수평으로 전단이 생기니까 수직으로 묶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수직 스트럽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느끈 스트럽 이렇게도 얘기한다고요. 이 보호에 구성되어 있는 콘크리트하고 철근의 요소를 다 설명드린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그러면 여기를 자를게요. 자르면 이 면이 보이겠죠? 이 면을 뭐라고 하냐? 자른 면을 단면이라고 얘기해요. 자른 면을 단면. 그럼 단면을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 맞나요? 좀 크게 그릴게요. 이거 좀 이상한 거 지우고. 예. 자. 이렇게 된 걸 단면을 자른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기에 인장측이죠. 여기 철근이 쫙 지나가겠죠. 한 개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여러 개 집어넣을 수 있죠. 그러면 한 4개 정도, 한 3개 정도 집어넣었다고 할게요. 인장 측에 철근이 주된 힘을 받는 주건이 몇 개 들어갔어요? 지금 3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철근을 우리가 이름이 아까 주근, 주철근, 인장철근 이렇게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전담보안근 느끈 감아줘야 되죠. 그럼 느끈 감아주려면 이렇게 감아주겠죠. 그리고 감아줘야 되니까 이렇게 가서 끝에 고리 그려야 되겠죠.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끄어주면 되죠. 안 빠져야 되니까.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감아서 끝부분을 그냥 끝나지 않고 꺾었죠. 여러분 혹시 이거 아세요? 피터팬 보면 피터팬하고 대표적으로 상대자가 누가 나와요? 좀 어렵나? 피터팬을 보면 무슨 선장이 한 명이 나와요. 무슨 선장 나와요? 후크 선장. 후크 선장 아시죠? 후크 선장이 우리나라 말로 무슨 선장이에요? 갈고리 선장이 갈고리. 여기 끝을 이렇게 갔다가 빠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끝을 이렇게 구부린다고. 이 구부린 걸 뭐라 불러요? 갈고리라고 얘기해요. 그래 안 빠지니까. 그럼 이렇게 감아준다고. 이게 이름이 느끈. 이게 전단 보강근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막 묶으려고 보니까 이거 철근을 철근을 배치하기가 좀 쉽지 않죠. 아니 위에가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밑에만 있고 위에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걸 좀 위에가 막 움직이고 그럴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주된 힘을 받는 철근은 아니지만 위에 무슨 축에다가 압축 측에다가 철근을 넣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철근은 무슨 철근? 압축 철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철근을 집어넣음으로 해서 전담 보안근을 공사하기가 쉽다? 어렵다? 쉽다. 그런 원리로 들어가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다른 목적으로 또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되나요? 이렇게 보호에 구성되어 있는 철근은 이게 다가 됩니다. 이제 이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되나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러면 여기 보에서는 주된 힘을 받는 철근을 주근이라고 했고 이렇게 들어간 철근 맞죠? 이걸 보강해주는 철근을 우리가 뭐라 한다고요? 느끈 또는 전담 보강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볼을 수평으로 되어 있는 볼을 세워볼게요. 이걸 세워볼게요. 세울게요. 세웠습니다. 뭐가 돼요? 기둥이 돼요.
이걸 다시 눕힙니다. 뭐가 돼요? 보가 돼요.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여기에도 모서리에 축 방향으로 뭐가 들어가야 돼요? 철근이 왜 들어가냐면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압축을 받는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게 콘크리트만 구성이 돼 있으면 압축이 강하니까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이게 때에 따라서는 위에서 압축을 받지만 조금 길면 이렇게 휘어지기도 해야 안 해요? 하겠죠. 이렇게 힘을 받으면 이렇게 힘을 받겠지만 이렇게 휘어지기도 한다고, 혹시 모르니까. 그러면 이렇게 휘어질 수 있으니까 이게 휘어지면 콘크리트는 늘어나는 거죠. 어떻게 돼요? 약하잖아요. 그럼 뭐가 들어가야 돼요? 철근이 모서리에 각각 한 개씩 이렇게 배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기둥에서는 축 방향으로 들어간 철근, 이걸 주근이라고 얘기해요. 기둥에서는. 그러니까 눕히면 똑같은 거지, 어떻게 보면. 무슨 말이세요? 이게 주근이 돼요. 자,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여기도 그러면 벌어지려고 할 때 또는 자르려고 한, 이렇게 휘어지면 여기 압축 인장이 되잖아요. 그럼 자르려고 하는 힘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 전달이 생겨. 그러면 이거를 묶어주는, 이렇게 묶어주는 철근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이것처럼 이게 있어야 된다고요. 이렇게 묶어주는 철근이 있다고요. 이렇게. 그러면 이 철근의 이름은 뭐라고 하느냐, 그 얘기예요. 늑근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늑근이라 그러면 보하고 기둥하고 차이가 안 나니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늑근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인지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일 때는 늑근이라 하고 기둥일 때는 이름을 하나 바꿉니다. 다른 걸로. 늑근이라 하자고. 역할은 똑같지만 늑근이라 하지 않고 띠처럼 묶어준다. 그래서 띠근이라 그래요. 또는 띠철근. 됐나요? 그러면 이 띠철근도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전단을 보강하는 거예요. 똑같은 역할인데 이름을 달리한 거예요. 왜 제가 얘기를 하냐면 자꾸 이 두 개를 헷갈려 해요. 이게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부분에 있어서 보에서 전단을 보강하는 것은 누가 되고? 늑근이 되고, 기둥에서는 뭐가 되고? 띠철근, 띠근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사각형일 때는 이렇게 띠철근이 되지만 원형으로 만든 기둥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똑같이 여기에 주근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어떻게 했어요? 감아줬죠. 이거 이름을 뭐라 부른다? 나선철근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선 모양 아시죠? 나선철근. 이게 나선철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둥일 때는 전단의 역할을 하는 게 띠철근하고 띠근하고 뭐가 있다? 나선철근이 있다는 거.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이것만. 아시겠죠? 이것만. 이 부분이 철근 콘크리트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얘기들이 이게 지금 89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오면서 얘기를 하게 될 거고, 그 얘기가 뒤에도 설명들이 쭉 계속 나와요. 어떻게 보면 93페이지 보시면 93페이지에 보시면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림 자체가 잘 보시면 가운데가 이제 보가 있고 주근이 있고 그 다음 늑근 모양이 있고 옆에 기둥은 띠근이라고 한 거 나오죠. 그런 부분이 같이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러면 다시 설명 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제 보실 거. 기본적으로 이제 이 두 가지 부분에 관한 형태를 가지고 일단 머릿속에 기억은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얘기할 때 보일 때는 주된 힘을 받는 건 주근, 그 다음에 전단을 보강하는 것은 늑근, 그 다음에 기둥일 때는 전단을 보강하는 건 누가 된다? 띠근이나 아니면 나선철근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89페이지를 보실게요. 88페이지부터 볼게요. 88페이지 맨 아래쪽. 구조의 하중 분단 중에서 중립축 상부는 무슨 힘을 부담하고? 아까 압축이라고 얘기했죠. 상부 압축. 그렇죠? 상부 압축 부분.
그리고 중립적 하부는 인장을 부담합니다. 그리고 89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에 철건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철건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철건하고 콘크리트가 들어가 있으면 콘크리트하고 철건이 부착력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철건이 있고 콘크리트를 부으면 이 두 개가 부착이 안 되면 하중을 받아서 힘을 받으면 이게 휘어지면서 두 개가 분리가 되죠. 근데 두 개 부착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분리가 안 되고 같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가 가로 2번 부착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철근과 콘크리트 간의 부착 능력이 우수해서 우수하다 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가로 3번 선팽창계수, 열팽창계수 나오나요? 이게 뭐냐면 재료가 열을 받아요. 저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럼 온도가 올라가면 재료가 늘어나는 거 아시죠? 그럼 늘어나게 되는데 콘크리트가 늘어나는 값하고 철근이 늘어나는 값이 뭐하면 다르면 두 개가 분리가 돼요. 그런데 둘이가 늘어나는 값이 뭐하더란 얘기예요? 거의 같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재료가 1도씩 올라갈 때마다 늘어나는 그 값을 표시한 게 선팽장계수, 열팽장계수라 그럽니다. 그게 거의 같더라는 거.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쓸 수 있는 거예요. 만약 두 개가 달랐다 그러면 같이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와 철근은 온도에 대한 선팽장계수가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90페이지에 90페이지 보시면 뭐 방화성능 부식 방지 이거는 뭐 크게 지금 볼 거 아니고 콘크리트 강도 중에서 아까 압축 강도가 크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압축이 강하니까. 근데 무엇엔 약하다? 인장. 여기 보세요. 콘크리트가 압축에는 강한데 인장에는 뭐하다? 약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자, 갑자기 뭐가 나오냐면 강도라는 게 나왔죠. 강도가 뭐냐? 강한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여기 보세요. 이 칠판이 있는데 이 칠판을 제가 때리죠. 때렸을 때 제가 10의 힘을 가지고 때렸습니다. 파괴가 안 됐죠. 20의 힘을 가지고 때렸습니다. 파괴가 안 됐어요. 그런데 30의 힘을 가하니까 이게 파괴가 된 거예요. 그럼 이거는 29의 힘을 가해보니까 파괴가 안 됐어요. 그럼 얼마까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29가 최대 가질 수 있는 강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강도는 재료가 파괴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무슨 값? 최대값. 그걸 강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91페이지 보시면 철근의 종류가 나오는데 그 철근의 종류는 두 가지. 원형 철근하고 뭐죠? 이형 철근. 자, 원형 철근은 이렇게 생긴 게 원형 철근이고 이 원형 철근에다가 이걸 답니다. 이렇게. 이렇게 달아요. 모양이 이상하죠? 이상하니까 뭐죠? 이형철근. 모양 이상하니까 이형철근이죠. 원형이 모양이니까 뭐죠? 원형철근. 그러면 원형철근, 이형철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이거죠. 이거하고 이게 있다는 거. 이걸 뭐라 부르냐면 이렇게 길게 간 이 부분을 리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을 뭐라 부르냐? 마디. 이렇게 두 가지. 그림 보시면 나와 있어요. 91페이지에. 91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긴 방향으로 간 걸 리브. 그 다음에 이건 마디. 그러면 원형 철근보다도 이형 철근은 리브하고 마디가 있죠. 그럼 물어볼게요. 제가요. 여기다가 콘크리트를 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더 안 빠져요? 왜 이형이 안 빠져요? 울퉁불퉁하니까. 사이사이에 콘크리트가 들어가서 부착력이 커지기 때문에 이게 안 빠져요. 잘. 그래서 이형 철근이 원형 철근보다 부착력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로 무슨 철근을 많이 쓴다? 이형 철근을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부착이 크기 때문에.
됐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겨서 92페이지 보세요. 92페이지. 92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철근에 대한 간격이 나오는데 철근의 간격은 다른 건 크게 필요 없고요. 지금 하셔야 될 거는 그림에 보면 순간격이란 게 나오고 무슨 간격이 나와요? 중심 간격이 나오죠. 어떤 얘기냐면 여기에 철근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철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때 이 철근과 철근의 간격을 25mm 정도 띄워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띄울 때 순간격이 순수한 간격이라고 하면 이쪽 안쪽 표면에서부터 이 안쪽 표면까지 거리를 뭐라 불러요? 순간격이라고 얘기합니다. 순간격. 이거 순간격. 뭐 중심은 설명하지 않아도 이 철근의 중심과 이 철근의 중심과의 거리를 뭐라 불러요? 중심간격. 그러면 일반적으로 간격이라 그러면 중심간격을 얘기하고요. 보통 철근하고 철근 간격은 순간격을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다른 것들은 중심간격을 많이 얘기하지만 철근의 간격은 어디예요? 순간격. 그래서 이 간격을 얘기한다는 거. 그러니까 치수는 지금 알 필요 없고 이런 걸 순간격, 이런 걸 중심간격이라 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은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6번 뭐가 나옵니까? 피복 두께라는 게 나와요. 이겁니다. 이거. 여기 보시면 철근이 안에 들어가 있고 콘크리트가 이만큼의 두께를 가지고 철근을 뭐 하고 있어요? 감싸고 있죠. 왜? 이만큼의 두께가 없으면 이 철근이 외부에 노출이 돼요. 그럼 불이 나면 철근은 불에 약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부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만큼의 두께로 감싸고 있는 거예요. 이 두께를 뭐라 불러요? 피복 두께. 이 피복 두께라는 얘기는 피부를 감싸고 있는 의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여러분들 남자분들은 군에 가면 의복이란 걸 받거든요. 옷을 받는다고요. 그럼 그게 뭐냐면 이 피복이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의복 자체를 피복. 피복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피복이 뭐냐면 피부를 덮고 있는 외부 나시에 감싸고 있는 옷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뭐냐면 철근을 감싸고 있는 콘크리트 두께를 뭐라 부른다? 피복이라고 합니다. 그럼 피복 두께는 어디가 되냐면 콘크리트 어디에서부터? 표면에서부터 어디까지? 철근 표면까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 철근 표면이 어디 표면이냐 그 얘기예요. 이게 이름이 주근, 이건 느근. 그럼 느근 표면까지일까요? 주근 표면까지일까요? 어딜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여기까지라고 하면 그러면 이 철근 자체의 두께가 예를 들어서 뭐냐면 피복 두께가 30이다 또는 20이다. 그럼 이게 이 두께는 얼마 안 되잖아. 이게 여기까지가 되면요. 그래서 피복 두께라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 표면에서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거, 가장 가까이에 있는 철근까지의 최단 거리를 뭐라 불러요? 피복 두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피복 두께 보시면 콘크리트 각 표면에서 가장 어디 있는 거, 가까이에 있는 철근 표면까지의 두께, 가까이가 되는 겁니다. 그럼 보일 때는 콘크리트 표면에서부터 어디까지가 가까이 있는 거예요? 보에서는 콘크리트 표면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철근이 뭐예요? 느근이죠. 느근 표면까지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요, 기둥에서 피복 두께라 그러면 콘크리트 표면에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그렇죠. 띠철근 표면까지.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서 이름이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이게 부재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복 두께 하는 목적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철근이 부식되는 걸 막기 위해서, 불에 대해서 견디기 위해서. 그게 대표적인 겁니다. 그리고 93페이지 보시면 뼈대 부분에 대한 이해가 나오는데 그 부분은 아까 한번 설명 드리고 94페이지 보세요. 94페이지 보시면 철골 구조의 특징 나오나요? 강구조 특징인데 이 특징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거기 보시면
단점만 보세요. 단점. 철골 구조의 단점. 단점 보시면 무엇에 약하다? 당연하죠. 열에 약하죠. 그래서 열에 약하기 때문에 이거는 내합피복이라는 게 나와요. 내합피복이 뭐냐면 철골 구조, 아까 강 구조 있죠? H형강 있잖아요. 그거 세우고 난 뒤에 거기다가 피복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바로 노출되면 불에 약하니까.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그거 보셨어요? 이마트나 마트 가보시면 주차장에서 이렇게 고개 들어보면 위에가 철골 구조거든요. 거기에가 먼지처럼 쌓여 있는 게 있을 거야 아마. 그게 먼지가 아니고 피복 두께예요. 그게 화재가 났을 때 철이 불이 약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뿜칠이라는 걸 한 거예요. 불에 대해서 견디는 두께를 재료를 바른 거라고. 그게 그런 걸 얘기하는 거. 그런 내압 피복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3번에 보면 자굴이라는 게 나오나요? 자굴이라는 용어가 밑에 보시면 나오는데 자굴이 뭐냐면 이겁니다. 그냥 간단해요. 우리가 재료가 가늘고 길면 위에서 힘을 받으면 휘어져요? 안 휘어져요? 이렇게 휘어지게 돼요. 이걸 뭐라 불러요? 좌굴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둥에서는. 위에서 힘을 받으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쪽도 갔다가 이쪽도 갔다가 이렇게 휘어지는 걸 좌굴이다. 이렇게 좌굴 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4번 자굴이 조금 약하다는 특징이에요. 그 다음 피로가 나옵니다. 피로는 뭘까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반복적으로 힘이 작용하면 뭐가 쌓여요? 피로가 쌓이죠. 피로가 뭐냐면 반복적으로 작용하는 하중에 의해서 생기는 걸 피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피로라는 게. 그래서 반복적으로 힘을 받으면 피로에 의해서 강도 저하가 극심하다 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재료가 자꾸 늘어나는 부분이 커지기 때문에 그 힘을 받으면 반복적인 힘에 의해서 재료가 계속 늘어나면서 파괴될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로라는 개념만 그냥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됐나요? 그리고 95페이지의 그림 부분은 참고로 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96페이지 보시면 조족 구조 나오죠. 그 부분부터 해서 구조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설비 쪽 파트를 일부 들어가게 될 겁니다. 다음 주에는 그렇게 진행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오늘 했던 것들을 한번 정리 한번 하도록 할게요. 자, 보죠. 콘크리트 보에서 부재가 휘어집니다. 휘어지면 중립축을 기준으로 해서 상부는 무슨 힘을 받고 압축력을 받고 하부는 인장력을 받아요. 그러면 압축을 받는 상부는 콘크리트가 강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인장 측은 콘크리트가 약하기 때문에 뭐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철근이 들어가야 돼요. 그 철근의 이름을 인장 측에 들어간 철근, 인장철근 또는 주철근, 주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기억나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재가 휘어지면서 전단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전단이 발생할 때 전단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렇게 묶어주는 철근이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무슨 철근? 전단 보강근. 두 자로 늑근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영어로 스트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당연히 뭐냐면 오늘 처음 배웠던 용어들이기 때문에 입에 붙지는 않아요. 그럼 그거는 자주 얘기하고 자주 여러분들 조금 봐주셔야 이게 입에 붙게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지금 바로 한번 했다가 다음 주 부분에 대해서 보면 완전히 또 새로울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은 좀 새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자주 봐주셔야 된다는 거. 그 부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철근은 원형 철근이 있고 무슨 철근이 있다? 이형 철근이 있다. 이형 철근은 리브하고 마디라는 게 있어요. 그럼 리브하고 마디가 있으면 뭐가 좋아진다? 부착력이 좋아진다. 그 개념을 일단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보는 주근이 있고 늑근이 있었죠. 그걸 이제 세워서 기둥으로 만들면 기둥은 주근이 있고 전단을 보강하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띠근, 나선철근. 그 두 개를 헷갈리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것만 구별을 조금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콘크리트가 철근을 감싸고 있는 두께를 뭐라 부른다? 피복 두께. 그럼 피복 두께는 콘크리트 표면에서부터 무슨 거리? 최단거리인데 어디까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철근 표면까지 거리. 그걸 피복 두께.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만 정리를 조금 해주시면 오늘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한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 각 교시마다 각 강의마다 제가 했던 포인트들 있죠. 그 정도만 조금 되뇌어 주시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습을 하실 때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첫 페이지부터 쭉 넘기시면서 책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첫 페이지 넘기면서 이 시간에는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을 얘기했다. 두 번째 부분 책을 보면서 이거 부분 얘기했다. 그런 부분들만 한 번씩만 쭉 생각해 주시면 그게 복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또 시간이 조금 더 남는다 그러면 그거를 A4 용지에다가 스스로 뭐죠? 한 번씩만 적어 보시면 돼요. 적을 때 제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장기하중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A4 용지에다가 하나 그냥 적어 보시라고요. 한 번만 적어 보시라고요. 적어 볼 때 생각이 안 나면 책을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책 보고 뺏기지 마시라고요. 책 보고 뺏기는 거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책을 보지 말고 적어 보시라고요. 한번. 이런 부분 장기 하중에는 어떤 하중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책을 뭐죠? 잠시 보세요. 아시겠어요? 잠시 보시라고. 보면 딱 나오죠. 근데 계속 펼쳐놓고 보지 마시고 우리 카드 할 때 보면 뭐죠? 이거 있잖아요. 이거 보는 맛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살짝 보시라고 살짝. 아시죠? 그리고 한 번씩 적어 보시는 거예요. 앞으로 복습하는 방법은 그렇게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자기 있게 되는 거예요. 오로지.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수업을 듣고 학을 했으면 뭐가 중요해요? 습이죠. 그래서 학습이 되는 겁니다. 학만 해서는 안 되고 습만 해서도 안 돼요. 반드시 학과 습을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 습의 방법은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A4 용지에다가 오늘 했던 거 한 번 정도만 적어보시면 되는데 뺏기지 마시고 생각하면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마다 책을 보면서 한 번씩 해보시면 딱 그거 하면 복습 끝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정말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동영상을 들으시면서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하겠죠. 자, 장기 하중에 뭐가 있죠? 스톱하고 적는 겁니다. 장기 하중에는 고정 하중과 활 하중이 있다. 그리고 이제 플레이하면 나오겠죠. 그거 할 때는 빠른 배속으로 하셔야 돼요. 1배속으로 하시면 안 되고 2배속이나 1.5배속? 제 목소리 2배속을 해도 들릴 거예요. 그러면 이게 40분 수업이라 그러면 20분에 끝나요. 아시겠죠? 복습은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계속. 복습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걸 먼저 좀 설명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중에 기본 과정 가면, 기초는 지금 안 했고 기본 과정 가면 오늘 한 내용 있죠. 오늘 내가 첫 시간에 한 내용 있잖아요. 첫 시간에 한 내용 중에서 암기를 반드시 해야 될 거, 기출에 나왔던 지문을 암기를 딱 정리를 해서 드려요. 그럼 그것만 딱 외우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수업 시간에 딱딱 매 시간마다 정리해서 드립니다. 그게 이제 암기장이라고 하는데 기본서에 그 암기장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수업 시간에 프린트로 따로 이제 체크를 한번 해서 여러분들 가지고 다니면 볼 수 있도록 해드리긴 할 건데 그런 식으로 정리는 다 해드릴 테니까 지금 복습하는 연습만 기초과정 때 조금 해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렇게만 해주시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동상 보신 분도 고생 많이 하셨고 오늘 수업 듣는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